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재직 중인 장재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도가 중국을 반드시 뛰어넘는 임계점이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향후에도 기존에 있는 격차를 많이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부자는 뭄바이에서 서열 한 6위 정도 되는 스리니바산이라는 분이 부산에 한번 왔어요. 그분이 전용기만 6대입니다. 인도 전체에서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한 지역사회 부자인데도 전용기 6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자는 한 20층 집이 한 가족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500명이에요. 한 5인 가족인가가 사는데, 그런 부자가 있는 이 빌딩은 바로 그 경계를 두고 바로 옆에 인도의 최고 가난한 거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의 현실이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전통적인 부자도 당연히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세습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브라만 크샤티라 계급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왔고,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사회가 되면서 근대기를 거치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그 흐름을 타고 이전에 있지 않은 새로운 직업들, 거기에 잘 편성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인도는 내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외까지 안 가더라도 인도 안에 어떤 특정 기득권을 잡으면 거의 13억 인구에 대한 산업 구조가 돌아가니까 그걸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자가 됐을 것이고요. 그러한 기업은 시작은 하나로 했지만 원래 하나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확대되다 보면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낳아서 거대 기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력, 특히 IT 산업의 활성화,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바탕이 있죠.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김이박, 그리고 옛날에 왕씨라든지 이씨라든지 김씨라든지 왕족의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계급을 정의하지는 않죠. 근데 인도는 상당수 지역에서 이름과 성을 딱 들으면 성에서 이미 이 계급이 나타납니다. 헌법적으로 아무리 평등을 이야기해놔도 관습법, 그중에서 성과 이름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부분들이 인도 사회의 계급적인 어떤 구조를 빠르게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이제 잔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도인들은 하층 계급으로 갈수록 인도 전통 종교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많죠. 인도 전통 종교 자체가 그런 계급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바이샤나 이제 수드라 계급이 현대 사회가 오면서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그중에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강력한 경력을 통해서 아마 신분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볼 때 인도는 종교의 나라, 신의 나라, 이러한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에 인도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익이나 감각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의 상승에 기점이 되는 교육기관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는 인도인들의 관점들은,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이제 심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삼수사수로 한다든지 의대라든지 특정한 전공을 통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IT 분야 같은 경우는 꼭 대학을 안 나와도 연봉 1억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인도는 학원이라고 하는 사설 기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 부분은 인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인도 국민들이 보이는 열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수학, 과학, 이런 부분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온 나라입니다. 교육에 대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특정 계층의 교육에서 전 인도로 확장돼 가고 있고, 인구가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향후 인도의 미래가 상당히 밝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180여 년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독립 이후에 37개의 공식 언어, 그중에서도 30%가량이 쓰는 힌디어를 대표 언어로 하고요. 영어를 거의 듀얼 랭귀지에 가까운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언어가 된 영어 사용 능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뛰어나죠. 바로 비교 대상인 중국보다도 굉장히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거의 모국어처럼 쓰는 영어라고 하는 이 강점이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IT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부분도 국제사회에서 중국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인도의 경제 구조가 중국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인도는 특히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인구로 인한 노동력 공급이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젊은 인구의 특정 분야의 인재들을 모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는 것. 중국은 이제 노령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향후 이런 젊은 인구들의 노동력과 인력의 강점들이 중국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통한 경제 성장의 긍정적 영향이 인도 경제가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소비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죠. 그리고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시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국제사회의 어떤 특정한 변화로 인한 외부의 충격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을 빨리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점에 있어서 중국보다도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인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을 했지만 중국보다도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경제를 일정 부분 응용을 하는 거지,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인도의 정치 시스템은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죠. 러시아, 구소련, 이게 이제 인도 정치체제의 모델이었는데, 중국이 덩샤오핑의 흑모백모론 이후로 국가자본주의를 약간 도입한 것처럼 인도도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는 중국처럼 특정 정당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법치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투명성 있게 계속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치를 할 때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중국에 비해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종화주의라고 해서 세계 중심임을 수천 년 동안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존심과 자부심은 면면히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죠. 근데 인도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 전반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이죠. 타지마할을 연상할 수 있는 무굴 제국은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전역이 거의 무굴 제국이었죠. 그때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을 인도 사람들이 생각해 본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면 전부 다 중화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채서용 이런 용어들이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인도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지를 창조한 신, 천지를 유지하는 신, 그리고 파괴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 또 하나예요. 하나가 삼이고 삼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이제 브라만,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삼신인데, 왜 인도 경제와 인도의 자존심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신화가 나오냐? 인도인들은 이런 신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들면 이겁니다. 비슈니 신이 계속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불법을 펼치시면 불교를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슈누의 9번째 화신으로 디파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특정 박물관이나 장소에 가보면 비슈누가 환생한 9번째가 석가모니다. 또 특정 지에 가면은 기독교가 이제 막 융성을 하면 예수님이 12번째에 비슈니 화신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찬가지로 인도는 모든 것을 자기 것화하면서 중심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인도는 중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은 굉장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찬란했던 과거에 우리 문화와 경제력과 정치력이 건더기를 맞아 식민지를 겪게 된 아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신화와 종교를 통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문화 콘텐츠의 CT를 비롯해서 우주 항공 분야까지 6개 분야를 보통 미래 산업에 지향을 하고 있는 이 영역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는 당연히 이제 IT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문화 산업 분야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인도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5,000년 이상의 종교와 신화와 문화에 대한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죠. 이 원천 소스가 발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에 버금간다든지 혹은 능가하는 이러한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도가 조금 앞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IT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은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벵갈루루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IT 및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 경제의 위치를 상당히 강화하고 서비스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도의 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인디아라고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인도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에 시행한 정책입니다. 바로 세금 혜택,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잡,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경제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디지털 노마드와 잡 노마드를 할 수 있는 그와 연관된 스타트업 인디아가 바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플립카트라고 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초기에는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로 성장을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고, 물류와 배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에 월마트가 160억 달러에서 자본의 77%를 인수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기업 말고도 사실은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할 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착취를 했었죠. 그때 대표적인 회사가 공차, 티 관련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도가 그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IT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분야가 아니라도 홍차라든지 새로운 식음료 부분에서도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크게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4개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띠라고 하는 수백 개의 계급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띠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계급 이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다양한 천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당, 제인, 광대, 백정 이렇게 한 것처럼 수드라 안에도 그런 게 한 90개 정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이것도 조금씩 달라요. 이 중에서도 천민 중에 천민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이란 가히 접촉했어도 안 될 만큼 천하다는 겁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 누구냐면 겐지스 강에서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람, 그리고 겐지스 강에서 빨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 게 이제 자띠라는 계급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것이 인도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다면, 바이샤 계급 중에서 특정 잣대인 농업 분야가 그 샤트리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특정 직업은 형성되어 있는 계급을 능가한다 해야 됩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다라 계급이 최상위 계급보다 더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그 지역사회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죠.
잡아가기 때문에 인도는 하위 계급은 직업도 좋은 직업을 못 갖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은 산업사회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네 계급을 바로 접목해서 계급과 직업의 정치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매칭한다는 자체가 일단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산업별로, 경제적 상황별로 뒤섞인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브라만 계급은 어쨌든 이 종교 사제 계급, 힌두 전통을 이어오는 계급이기 때문에 예외를 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